부인, 정녕 그대가 맞소? 관도 한복판, 뒤집힌 나무술의 옆에 여인 하나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해진 치마저고리, 거칠게 트인 두 손, 그리고 등에는 포대기 두 겹이 단단히 겹쳐 묶여 있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년 전 부고를 받고 제문까지 지었던 아내의 얼굴이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살아서 두 아이를 등에 업은 채로 대체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과연 저 두 아이는 누구의 자식일까요? 야단비록의 이야기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그럼 오늘도 감동 가득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충청도 홍주 땅 고을 현령 준혁의 집 사당에는 날마다 향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른 새벽 닭이 첫 회를 치기도 전에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수도 대충 마친 채 사당 문을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문틈으로 새벽 냉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준혁은 향을 3개 꽂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위패 앞에 이마를 조아렸습니다. 위패에는 5글자가 단정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인 최씨 소월지령. 그가 아내라 불렀던 여인의 혼령을 모신 위패였습니다. 32년 동안을 살아오는 동안 준혁이 가장 사랑했던 이름이자 가장 가슴 아픈 이름이기도 했지요. 3년 전 소월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날부터 준혁은 매일 아침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울었습니다. 아무리 참으려 해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패 앞에서 목 놓아 울다가 그 자리에 쓰러진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눈물도 마르게 마련이었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위패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향 연기가 사당 천장을 향해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연기를 눈으로 좇으며 나직하게 입술을 열었습니다. 부인, 오늘도 왔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당은 고요했습니다. 다만 새벽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향 연기를 흔들어 놓을 뿐이었습니다.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소월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준혁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사당 문 너머로 동이 트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새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새 하루가 또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그의 매일 아침이었습니다. 사당을 나선 준혁은 관아로 향했습니다. 충청도 홍주 고을의 현령으로 부임한 지 2년째였습니다. 백성들의 송사를 처리하고 세금 문서를 살피고 관내를 순찰하는 일들이 그의 하루를 가득 채웠습니다. 일은 빈틈없이 했습니다. 게으름을 피운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그를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알 수 없었고 잠을 자도 쉰 것 같지 않았습니다. 관아 아전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우리 현령 어른은 웃는 것을 본 사람이 없다고. 일은 귀신같이 하시지만 사람이 아니라 나무 인형 같다고.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준혁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소월이 떠난 후로 자신이 반쯤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는 소월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고을 밖 야트막한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작은 봉분이었습니다. 비석에는 소월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준혁은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도 건넸습니다. 오늘 고을에 흉년 걱정이 생겼소. 부인이 옆에 있었다면 좋은 말을 해줬을 텐데.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아직 살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언덕 위 봉분 곁에 서서 바람을 맞을 때만큼은
소월이 아직 가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을 어귀에는 박노인이라 불리는 늙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른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하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젊은 시절 한양에서 벼슬을 하다가 낙향한 분이라 했습니다. 준혁이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노인이 관할을 찾아왔습니다. 고을 어른으로서 새 현령에게 인사를 드리러 왔다 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끔 마주쳤습니다. 박노인은 준혁의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을의 소문이 퍼지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현령 어른이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고 3년째 홀로 지낸다는 것을. 어느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준혁이 묘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박노인과 마주쳤습니다. 노인은 준혁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현령 어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준혁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정이란 것은 피보다 먼저 쌓이는 법이요. 뜬금없는 말이었습니다. 준혁은 무슨 뜻인지 선뜻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웃으며 지팡이를 짚고 제 갈 길을 걸어갔습니다. 준혁은 그 말을 한참 되새겼습니다. 정이 피보다 먼저 쌓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상하게도 오래도록 준혁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최소월 낭자를 처음 만난 것은 그가 29되던 해봄이었습니다. 한양 북촌 저작거리에서였습니다. 그날 준혁은 대과 합격 후 처음으로 혼자 시간을 내어 저작거리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벼슬길에 오른 뒤로 늘 형식과 격식에 둘러싸여 있다가 오랜만에 맛본 자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작거리 한편에 작은 좌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수떡을 파는 자리였습니다. 좌판 뒤에 여인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옷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유독 맑았습니다. 사람들이 흥정을 걸어와도 당황하지 않고 무례하게 굴어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자신도 모르게 발길이 멈추었습니다. 떡 한 꾸러미를 샀습니다. 값을 건네면서 이름을 물었습니다. 여인은 잠깐 눈을 들어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씨 가문의 소월이라 합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준혁의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튿날도 모레도 준혁은 그 저작거리를 찾았습니다. 소월 낭자의 좌판 앞에서 발걸음이 자꾸 멈추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준혁은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넸습니다. 일이 매일 마주치는 것이 인연인 것 같소? 차 한잔 하시겠소, 낭자? 소월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월의 집안은 한미한 선비 가문이었습니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터라 소월은 홀로 생계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준혁의 집안은 한양에서 이름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벼슬을 이어온 집안이었습니다. 준혁의 어머니 이씨 부인은 아들이 소월 낭자와 만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준혁이 소월을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데려간 날이었습니다. 소월은 단정하게 차려입고 공손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씨 부인의 눈빛은 처음부터 차가웠습니다. 음식상을 받는 내내 소월 낭자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씨 부인이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좌판 딸이 우리 집안 문턱을 넘다니. 소월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혁의 곁에서 소월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어머님께서 저를 못마땅히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준혁은 소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것이오. 내가 잊지 않소. 하지만 준혁도 불안했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이씨 부인에게서 전갈이 왔습니다. 준혁이 본가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혼자 대청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근황자 말이다. 신분을 알아봤더니 변변한 집안도 배경도 없더구나.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다. 인연을 끊어라.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소월 낭자와 혼례를 올리겠습니다. 이씨 부인의 눈빛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를 이씨 가문의 족보에서 파낼 것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하십시오. 이씨 부인은 뜻밖이라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 손으로 키운 아들이 족보에서 파낸다는 협박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준혁을 바라보던 이씨 부인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다. 내 고집을 꺾을 수가 없구나. 허나 혼례는 가족끼리만 조촐히 치른다. 그리고 시집에 들어와서는 집안 법도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상관없었습니다. 소월 낭자와 함께할 수 있다면. 혼례날 소월은 쪽빛 치마에 연분홍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머리에는 준혁이 손수 마련한 비녀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반쪽짜리 비녀였습니다. 나머지 반쪽은 준혁이 품속에 간직했습니다. 두 조각이 합쳐져야 온전한 하나가 된다 했습니다. 준혁은 그날 소월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혼례를 마치고 소월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행복하게 해주겠소, 부인. 소월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소월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혼례를 올린 소월은 준혁의 본가에서 시집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는 것이 첫 번째 법도였습니다. 시어머니 이씨 부인이 원하는 아침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소월은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운 부엌에 불을 지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반찬 하나하나를 정성껏 손질했습니다. 하지만 이씨 부인은 좀처럼 만족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간이 싱겁다. 국이 식었다. 한마디씩 내뱉고는 수저를 내려놓곤 했습니다. 소월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이 관아에 나간 낮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소월을 불러 집안일을 고루 시켰습니다.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빨래를 하고 마님의 방을 닦고 해가 저물도록 손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야위어 갔습니다. 한 번은 준혁이 일찍 귀가했습니다. 이씨 부인이 소월에게 목청을 높이는 소리가 대문 밖에서부터 들렸습니다. 내가 하는 일치고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소월이 울먹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준혁은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이씨 부인은 놀란 기색 없이 말했습니다. 아들 일찍 왔구나. 며느리 교육 중이다. 준혁은 소월의 곁에 섰습니다. 소월 부인은 제 아내입니다. 어머니라도 함부로 대하실 수 없습니다. 이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소월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소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서방님만 있으면 됩니다. 준혁은 소월을 꼭 안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을 지켜야 한다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6달째 되던 가을이었습니다.
준혁에게 한양에서 급한 전갈이 내려왔습니다. 임금의 명이었습니다.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 고을을 순무하라는 어명이었습니다. 소월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굴빛이 잠시 달라졌습니다. 준혁은 눈치챘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냐 물으려 했지만 소월이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명이니 당연히 다녀오셔야지요. 몸 조심하십시오, 서방님. 준혁은 마음이 걸렸습니다. 소월을 혼자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더구나 어머니와 단둘이 남기는 것이. 출발 전날 밤 준혁은 소월과 마주 앉았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힘든 일이 있거든 청지기 김서방에게 말하시오. 그 사람은 믿을만하오. 소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바깥에서 통인이 급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날이 내일 출발 준비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준혁이 잠시 기다리라 했습니다. 소월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오, 부인? 소월은 준혁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다녀오신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 무언가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준혁은 서둘러 짐을 꾸렸습니다. 소월이 대문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준혁이 소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 달이면 돌아오겠소. 몸 잘 챙기시오, 부인. 소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서방님. 준혁이 대문을 나섰습니다. 소월은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한 손이 천천히 아랫배로 내려갔습니다. 손끝이 살며시 배를 감쌌습니다. 소월이 준혁에게 전하려 했던 말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녀오신 후에 기쁜 소식으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준혁의 모습이 골목 어귀에서 사라졌습니다. 소월은 그제야 눈을 감았습니다. 준혁이 떠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소월의 몸에는 날마다 이상한 기척이 찾아왔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뒤집혔습니다. 음식 냄새를 맡으면 울렁거렸습니다. 이씨 부인은 그런 소월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 어쩌란 말이냐. 소월은 참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혼자 가까운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원이 맥을 짚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태기가 있습니다. 소월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령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의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쌍둥이인 것 같습니다. 소월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소월은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방님이 아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 달만 기다리면 됩니다. 서방님이 돌아오시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씨 부인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어딜 다녀오는 것이냐? 소월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잠시 바람을 쐬었습니다. 어머님. 거짓말. 의원에 갔다 온 것 다 알고 있다. 이씨 부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소월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씨 부인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아이가 들어선 것이냐? 소월은 대답 대신 두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그 손짓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이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이씨 부인이 소월을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그 아이들 낳을 생각은 하지 마라. 소월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들은 대로다. 내 같은 천한 집안에서 나온 것들이 우리 이씨 핏줄이 될 수는 없다. 이씨 부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소월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서방님의 자식입니다. 제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에서 나가거라. 오늘 당장. 소월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이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이 돌아오실 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서방님께서 아시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씨 부인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내 아들은 내가 안다. 가문을 저버릴 사람이 아니야. 그날 밤 소월은 준혁에게 정가를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하인들이 모두 이씨 부인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소월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마님께서 아시면 저희가 쫓겨납니다. 죄송합니다, 아씨. 소월은 홀로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배를 감싼 두 손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소월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서방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준혁이 떠난 지 20날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씨 부인이 소월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뒤에는 낯선 남정네 둘이 서 있었습니다. 짐을 싸거라. 지금 당장. 소월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미 말했다. 두 번은 없다. 이씨 부인이 남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남자들이 소월의 방으로 들어와 옷가지를 아무렇게나 보따리에 쑤셔넣기 시작했습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소월이 막아섰지만 임신한 몸으로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소월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서방님이 돌아오실 때까지만 열흘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아이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씨 부인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 때문에 더 안 되는 것이다. 남자들이 소월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소월은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문 밖으로 밀려나왔습니다. 보따리 하나가 소월 앞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대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소월은 닫힌 대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제발. 하지만 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날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서워서였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도 없었고 기댈 친척도 없었습니다. 소월은 천천히 보따리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한 발 한 발 걸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뱃속의 두 아이를 위해서. 그 대문 앞 처마 아래 두루미 한 마리가 소월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왼쪽 날개깃 아래 오래된 상처 자국이 있는 두루미였습니다. 소월이 봄날 상처 입은 채 발견하여 손수 고쳐준 새였습니다. 두루미는 소월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낮게 날아올라 소월이 간 방향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준혁이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그가 거짓 부고를 받고 재문을 지으며 울던 날 소월은 이미 낯선 땅에서 홀로 두 아이를 낳고 있었습니다. 관도 위에 봄볕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말 위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죽었다 들었던 아내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살아서 두 아이를 등에 업은 채로. 통인이 황급히 달려와 준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날이 괜찮으십니까?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소월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월은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도망가려 했는지 몸이 반쯤 돌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준혁이 가까이 다가가자 소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방님, 그 목소리였습니다. 꿈에서도 듣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은 두 손으로 소월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깨가 너무 가늘었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선 팔도를 누비며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인이 맞소? 정령 살아있소? 소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입술이 파들파들 떨릴 뿐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아이 하나가 칭얼거렸습니다. 준혁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관도 한복판이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발을 멈추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통인에게 눈짓했습니다. 가까운 주막으로 안내하거라. 서둘러라. 주막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준혁은 방 하나를 통째로 빌렸습니다. 소월이 등에서 아이들을 내려 요 위에 눕혔습니다. 두 아이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볼에는 흙먼지가 얼룩져 있었고 옷은 남루했습니다. 준혁은 아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였습니다. 두 아이 모두 눈매가 낯이 익었습니다. 코끝, 눈가의 생김새가 어딘지 익숙했습니다. 준혁의 가슴이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주막 주인이 밥상을 들여왔습니다. 소월은 먼저 아이들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으깨어 한 입씩 떠먹였습니다. 아이들이 허겁지겁 받아 먹었습니다. 얼마나 굶주렸는지 입가에 밥풀이 묻는 것도 모르고 입을 벌렸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배를 채우고 나서야 소월이 비로소 수저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밥 한 술을 뜨는데도 힘이 붙이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인, 대체 어찌 된 일이오? 소월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저 먼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말하시오. 서방님께서는 제가 죽었다고 들으셨습니까? 준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렇소. 어머니께서 직접 말씀하셨소. 행여 중 변을 당하였다라고. 소월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군요. 그 한마디에 준혁의 가슴이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월은 3년 동안 준혁이 자신을 죽은 줄 알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고 나서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소월이 요를 여며 주었습니다. 작은 손들이 서로 붙어 있었습니다. 쌍둥이는 잠든 모습도 닮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잠든 아이들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자식들이요? 소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방님의 자식입니다.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자식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 아이들이 3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을. 이름이 있소? 준이와 지희라 부르고 있습니다. 정식 이름은 서방님이 돌아오시면 함께 짓고 싶었습니다. 준혁은 잠든 아이들의 볼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들의 살결이 보드라웠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이 얼마나 추운 밤을 버텨왔을까? 얼마나 굶주렸을까? 준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부인, 나머지 이야기는 내일 들어도 돼요. 오늘 밤은 편히 쉬시오. 소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께서 아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월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순무를 떠난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것, 이 씨 부인이 아이를 지우라 한 것, 남자들을 시켜 대문 밖으로 끌어낸 것. 소월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3년 전에 다 울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소월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후로는 어찌 사셨소? 소월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3년이라는 세월을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은 날이 밝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월의 말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통인을 불렀습니다. 한양 본가로 먼저 달려가거라. 청직이 김서방을 찾아 내가 곧 돌아간다 전하고 아무에게도 내가 어디 있는지 말하지 말라 일러라. 통인이 고개를 끄덕이고 달려갔습니다. 준혁은 주막 마당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봄 하늘이 맑았습니다. 어딘지 모를 곳에서 두루미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은 그 소리를 멍하니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소월이 아이들을 데리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밤새 쉬었더니 조금 기운을 차린 모양이었습니다. 준이가 마당을 아장아장 걸었습니다. 지인은 어미 치마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 다가가 준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이가 준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낯선 사람을 경계하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준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손으로 준혁의 손가락 하나를 꼭 쥐었습니다. 준혁은 그 손의 온기에 숨이 막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소월과 아이들을 주막에 머물게 하고 먼저 한양 본가로 향했습니다. 본가에 도착했을 때 청직이 김서방이 대문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이씨 가문에서 일해온 늙은 종이었습니다. 준혁이 어릴 때부터 돌봐온 사람이었습니다. 도련님, 어서 오십시오. 김서방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반갑다기보다는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준혁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서방, 나 좀 보세. 두 사람은 조용한 행랑채 한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준혁이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소? 김서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소월 부인 말이오. 김서방의 눈에 떨림이 일었습니다. 시선을 발끝으로 내렸습니다. 준혁은 기다렸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서방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제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말해주시오. 지금이라도. 김서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님께서 아씨를 내보내셨습니다. 도련님이 순무를 떠나신 지 20날쯤 됐을 때였습니다. 남자 둘을 불러 아씨의 짐을 강제로 꾸리게 하셨습니다. 아씨께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셨지만 마님은 듣지 않으셨습니다. 아씨께서는 임신 중이셨는데도 김서방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씨께서 대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우셨습니다. 저희는 아무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마님께서 누구든 도련님께 이 사실을 알리면 당장 내쫓겠다 하셨으니까요. 준혁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그러면 부고는 마님께서 꾸미신 것입니다. 도련님이 돌아오시기 열흘 전쯤이었습니다.
부고문을 만들어 도련님이 계신 곳으로 정가를 보내셨습니다.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이 믿어온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소? 김서방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도련님이 부임지로 떠나신 후에는 연락할 방법이 없었고 돌아오셨을 때는 이미 도련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고 참아. 준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행랑채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하늘이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준혁은 그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습니다. 다음 순서가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준혁이 다시 주막으로 돌아온 것은 해가 지기 전이었습니다. 소월은 마당에서 아이들과 앉아 있었습니다. 준이가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인은 그 옆에서 흙을 손으로 만지고 있었습니다. 소월이 두 아이를 번갈아 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3년 동안 잊고 살았던 소월의 웃음이었습니다. 준혁이 마당으로 들어서자 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를 손에 쥔 채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이 그 곁에 앉았습니다. 무엇을 그리는 것이냐? 준이가 땅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삐뚤빼뚤한 선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새를 그렸구나. 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서 새를 보았느냐? 준이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멀리 하얀 새 한 마리가 날고 있었습니다. 두루미였습니다. 소월도 그 두루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저 새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소월에게 김서방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소월은 듣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그것을 알고 있었소? 어머니가 거짓 부고를 꾸밀 것이라는 것을. 소월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짐작은 했습니다. 서방님이 돌아오시면 저를 찾으실 것이고 그것이 두려우셨을 것이라고.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소? 소월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월이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이 아이들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준혁은 소월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거칠고 트인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3년을 버텼을 것이었습니다. 두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느라 이렇게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미안하오, 부인.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소월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요. 내 잘못이요. 준혁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더 강했어야 했소. 어머니로부터 부인을 지켰어야 했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잠든 아이들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월과 아이들의 기운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준이는 제법 말을 했습니다. 지인은 아직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준혁은 날마다 아이들 곁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낯을 가리던 아이들이 사흘쯤 지나자 준혁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오후였습니다. 준이가 준혁의 무릎 위로 기어 올랐습니다. 준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소월이 황급히 준이를 내리려 했습니다. 준이야, 안 된다. 준혁이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소? 놔두시오. 준이가 준혁의 품속에 파고들었습니다. 작은 머리가 준혁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았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아이를 안아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볍고 이렇게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지희도 뒤질세라 준혁의 무릎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준혁은 한 팔로 준희를, 다른 팔로 지희를 안았습니다. 소월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막에 머문 지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준혁은 소월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 3년 동안 어디서 어떻게 사셨소? 자세히 들을 수 있겠소? 소월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본가에서 쫓겨난 날, 갈 곳이 없어 저작거리를 헤맨 것, 날이 차가워지자 야산 기슭 허름한 움막에 자리를 잡은 것. 겨울이 왔습니다. 움막 안은 바람이 숭숭 들어왔습니다. 땔감을 구하러 산을 오르다가 쓰러진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뱃속 아이들 때문에. 이듬해 봄 소월은 혼자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가까운 마을 안악 하나가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 안악이 없었다면 어찌 되었을지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는 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나무단을 져다 팔았습니다. 품삯 일도 했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를 먹이고 재웠습니다. 준혁은 소월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단단히 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소월이 이야기를 마치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서방님을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서방님이 돌아오시면 언젠가는 찾아와 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준혁은 소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찾았소. 이제 찾았소.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주막 마당에 두루미 한 마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주막 주인이 쫓으려 했지만 두루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날개를 반쯤 편 채 마당 한가운데 버티고 있었습니다. 소월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두루미를 보더니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너구나. 소월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두루미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소월이 손을 내밀자 두루미가 부리로 그 손등을 가만히 건드렸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았습니다. 소월이 돌아보았습니다. 3년 전 제가 돌봐준 새입니다. 왼쪽 날개에 상처가 있었는데 낳고 나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려울 때마다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을 낳던 날에도, 움막이 무너지던 날에도. 준혁은 두루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루미는 준혁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왼쪽 날개깃 아래 희미하게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두루미는 날갯짓을 한번 크게 하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어둑해진 하늘로 하얀 형체가 사라졌습니다. 소월이 그 모습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준혁은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월의 3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한양 본가로 돌아가면 어머니와 마주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진실을 밝혀낼지 아직 모든 것이 안개 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소월과 아이들 곁을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이 소월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내가 한양으로 돌아가 진실을 밝혀야 하오. 어머니와 맞서야 하오. 소월이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어머님을 이기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문의 어른들도 모두 어머님 편이실 것이고. 알고 있소. 그러면 왜? 부인이 억울하게 당한 3년이 있기 때문이요. 준혁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소월은 잠시 그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혼례날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무엇이든 지켜내겠다는 눈빛. 조심하십시오, 서방님.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떠나기 전에 아이들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이가 준혁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어디가? 준혁이 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곧 돌아온다. 기다려라. 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소월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준혁은 대문을 나섰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준혁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양 본가에 도착한 것은 해가 중천에 뜬 오후였습니다. 준혁은 대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3년 전 소월이 이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을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새겼습니다. 대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이씨 부인은 대청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다는 기척을 들었는지 이미 반듯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왔느냐? 순문은 잘 마쳤느냐? 이씨 부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앉아서 얘기하거라. 서서 여쭙겠습니다. 이씨 부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소월 부인을 만났습니다. 한순간 대청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이씨 부인의 찻잔을 쥔 손이 멈추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두 아이와 함께. 이씨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김서방에게 모두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임신한 부인을 내쫓으셨다는 것도, 거짓 부고를 꾸미셨다는 것도. 이씨 부인이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글자였습니다. 짧고 차가운 두 글자였습니다. 준혁은 그 눈빛에서 후회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어째서 그러셨습니까? 가문을 위해서다. 가문을 위해 사람을 내쫓으셨습니까? 임신한 몸으로 겨울에? 준혁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이씨 부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낳은 것들이 이씨 가문의 핏줄이 되면 안 된다.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준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감정을 쏟아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준혁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소월 부인과 아이들을 이 집으로 데려오겠습니다. 이씨 부인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들으신 대로입니다. 소월 부인은 제 아내이고 그 아이들은 제 자식입니다. 이씨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어머니의 허락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씨 부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갑던 눈빛에 무언가 다른 것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그것이 두려움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씨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를 데려온다면 내가 가문 어른들께 알린다. 이씨 가문 전체가 나설 것이다. 준혁은 그 말에 잠시 멈추었습니다. 가문 어른들이 나선다는 것은 준혁의 관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십시오. 그리고 대청을 나섰습니다. 이씨 부인이 등 뒤에서 나직하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본가를 나서 관아로 향한 것은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순무를 마치고 돌아온 현령으로서 보고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관아 동원에서 상관에게 순무 결과를 보고하고 나오는데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현령, 잠깐. 돌아보니 이씨 가문의 큰 어른 이참판이었습니다. 준혁의 당숙벌 되는 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준혁을 아끼는 듯 대했지만 그날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이리 오게.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참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한테 다 들었네. 죽은 여자를 다시 데려온다는 게 사실인가?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 있습니다. 어찌됐든 상관없네. 그 여자와 그 자식들이 이씨 가문에 발을 들이면 가문이 흔들린다는 것을 모르나? 자네 체면도 관직도 위태로워질 것이야. 준혁은 이 참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숙 어른, 소월 부인은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제 핏줄입니다. 가문의 법도가 먼저일세. 저는 가문의 법도보다 제 가족이 먼저입니다. 이 참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준혁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좋게 말할 때 그만두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방법이 없네.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당숙 어른. 하지만 제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참판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준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싸움이 생각보다 크게 번질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문 전체가 나설 태세였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홀로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김서방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도련님,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서방, 한 가지 부탁이 있소. 말씀하십시오. 3년 전 그날 부인이 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본 사람이 또 있소? 김서방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마당에 있던 하인이 셋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채 안압 보기도 봤을 것입니다. 그들이 사실을 고해줄 수 있겠소? 김서방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마님이 두려울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도련님.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부탁해보겠소. 김서방이 물러가고 나서 준혁은 다시 홀로 앉았습니다. 거짓 부고를 꾸민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가문 어른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려면 말 한마디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두루미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달빛 아래 하얀 두루미 한 마리가 처마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그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두루미가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날갯짓을 한번 하더니 날아갔습니다. 어머니 방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준혁은 그 방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방에 무언가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거짓 부고를 꾸밀 때 썼던 문서가 아니면 돈봉투가. 어머니는 꼼꼼한 분이었습니다. 무엇이든 기록을 남기는 분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이씨 부인이 외출했습니다. 가까운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간다 했습니다. 준혁은 기다렸습니다. 어머니의 가마가 대문을 나서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방이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문 앞에 섰습니다. 이 방에 함부로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방이었습니다. 경대 위에 빗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반다지 위에 필묵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방 안을 살폈습니다. 반다지를 열었습니다. 옷가지들이 정갈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준혁이 꺼내 열었습니다. 서류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부고문이었습니다. 3년 전 자신에게 보낸 바로 그 부고문의 필사본이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소월이 쫓겨난 날짜와 부고의 날짜 사이에 보름이 넘는 간격이 있었습니다. 소월이 쫓겨난 후 보름이 지나서야 부고를 꾸민 것이었습니다. 그 보름 동안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준혁이 돌아올 날을 계산하며 적절한 시기에 부고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치밀하고 냉정한 계획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서류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봉투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방을 나섰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 증거 하나로 어머니와 가문 어른들을 모두 설득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 증거를 품에 넣은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이 씨 부인이 외출해서 돌아왔습니다.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준혁을 불렀습니다. 대청으로 오너라.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절에서 불공을 드리고 온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하고 돌아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이 대청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씨 부인 옆에 낯선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자였습니다. 준혁은 그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씨 가문의 문중어른 이대감이었습니다. 가문 전체에서 가장 높은 어른이었습니다. 앉아라. 이대감이 말했습니다. 준혁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대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어머니한테 다 들었다. 순무길에서 죽은 줄 알았던 여자를 만났다지? 예, 대감 어른. 그 여자를 이 집안에 들이겠다는 것도 들었네. 그것이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이 대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아, 그 여자는 이미 죽은 사람으로 처리됐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가문의 채통이 어찌 되겠나? 대감 어른, 소월 부인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거짓 부고를 꾸민 것입니다. 이 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씨 부인이 나섰습니다. 아들아, 말을 가려서 해라. 어미가 무슨 거짓을 꾸몄다는 것이냐? 어머니, 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씨 부인과 이 대감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 대감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겠네. 하지만 명심하게. 가문의 뜻을 거스르면 자네 관직도 지킬 수 없을 것이야. 그것이 첫 번째 압박이었습니다. 관직을 빌미로 한 협박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준혁이 관아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아전 하나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나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게. 상부에서 나리의 순무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 말인가? 순무 중 거른 고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은 행적이 있다고. 준혁은 알아차렸습니다. 소월을 만나 주막에 머물던 닷새간의 행적이었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캔의 상부에 흘린 것이었습니다. 이 대감이 한 일이 틀림없었습니다. 두 번째 압박이었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정리해 직접 상부에 해명하러 갔습니다. 도중에 소월이 거처하는 안악의 집에 들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소월이 준혁의 얼굴을 보더니 무언가 눈치챈 듯 물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처리하겠소. 소월이 준혁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서방님, 저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잃지 않으셔도 됩니다. 준혁이 소월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이 3년을 잃었소. 나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소.
상부의 해명을 마치고 돌아온 준혁에게 김서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도련님, 큰일이 났습니다. 무슨 일이요? 마님께서 그날 있었던 하인들을 모두 불러 입단속을 시키셨습니다. 도련님께 사실을 고하면 내쫓겠다 하셨고 대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후히 대접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모두 마님 편을 들기로 했습니다. 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세 번째 압박이었습니다. 증인들이 모두 막혀버렸습니다. 준혁이 품속에서 부고문 필사본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 장의 문서가 가문 어른들을 움직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본가에 손님이 들었습니다. 이씨 가문 문중 어른들이 한꺼번에 모였습니다. 이 대감이 주선한 자리였습니다. 준혁도 자리에 불려나갔습니다. 대청에 어른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앞에 섰습니다. 이 대감이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씨 가문이 앞날을 위해 마련한 것이네. 준혁, 자네가 죽은 여자를 다시 드리겠다는 것이 가문의 망신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대감 어른, 소월 부인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정은 이렇습니다. 준혁은 품속에서 부고문 필사본을 꺼내 펼쳤습니다. 날짜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어른들이 술렁였습니다. 이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대감이 곧 눈빛 하나로 좌중을 진압했습니다. 그 문서 한 장으로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가? 준혁, 자네, 어머니가 가문을 위해 한 일이 설령 지나쳤다 해도 그것은 가문 안에서 처리할 일이야. 바깥에 알릴 성질의 것이 아닐세. 저는 바깥에 알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밝히고 싶은 것입니다. 진실. 이 대감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문의 채통보다 중요한 진실이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른들이 모두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준혁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압박이었습니다. 준혁은 혼자였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돌아가고 난 뒤 대청에는 준혁과 이씨 부인만 남았습니다. 이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문을 이길 수 없다.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대로 해라. 그 여자는 잊어버리고 가문에서 정해준 여인과 혼례를 올려라.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해주마.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소월 부인을 잊을 수 없습니다. 고집을 부리면 관직을 잃는다. 이 대감이 상소를 올릴 것이야. 다섯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압박이었습니다. 관직을 잃는다는 것은 준혁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발판마저 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관직이 없으면 소월과 아이들을 지킬 힘도 줄어들었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씨 부인이 덧붙였습니다. 사흘을 주겠다. 사흘 안에 결정해라. 준혁은 본가를 나섰습니다.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발이 떠 있었습니다. 조용한 골목을 걸으며 준혁은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엉키기만 했습니다. 증인들은 모두 막혔고 가문 어른들은 어머니 편이었으며 관직마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부고문 필사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가 준혁을 불렀습니다. 현령 어른. 돌아보니 박 노인이었습니다. 한양에 볼 일이 있어 올라왔다 했습니다. 준혁은 반가우면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 이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은 이미 준혁의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힘드신 모양이군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장. 박 노인이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드렸던 말씀을. 준혁이 눈을 들었습니다. 정이란 것은 피보다 먼저 쌓이는 법이요. 노인이 그 말을 다시 꺼냈습니다. 준혁은 그 말을 들으며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덧붙였습니다. 답은 늘 처음 시작한 자리에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준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시작한 자리.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준혁이 소월이 있는 곳으로 달려간 것은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소월은 아직 잠든 아이들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을 켜놓고 무언가를 꿰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옷이었습니다. 해진 곳을 기우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들어서자 소월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방님, 이 시각에 어찌 오셨습니까? 준혁이 소월 앞에 앉았습니다. 소월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날마다 아이들을 돌보며 얼마나 고단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까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부인,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소. 지금 상황이 쉽지 않소. 소월이 바느질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과 가문 어른들이 반대하십니까? 그렇소. 관직도 위태로운 상황이요. 소월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저는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서방님이 너무 큰 것을 잃으실까봐 그것이 더 두렵습니다. 준혁이 소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부인을 잃었을 때 이미 모든 것을 잃었소. 관직이고 가문이고 그것은 잃어도 다시 찾을 수 있소. 하지만 부인은 다시 찾지 못한다고 생각했소. 3년 동안 그렇게 살았소. 소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니 두려울 것이 없소. 내가 무엇을 잃든. 준혁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소월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준혁이 소월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준혁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들어 있던 준이가 눈을 떴습니다. 준혁을 보더니 손을 뻗었습니다. 준혁이 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준이가 준혁의 품에 기대어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준혁은 그 작은 온기를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준혁은 3년 전 소월이 찾아갔던 의원을 직접 수소문했습니다. 한양 북촌 어귀에서 대를 이어 의원을 하는 노 의원이었습니다. 준혁이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자 노 의원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방 안쪽에서 오래된 진료 기록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의원이 손수붓으로 적어 내려간 기록이었습니다. 날짜와 환자의 이름 그리고 쌍둥이 임신이라는 내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기록첩을 가문 어른들 앞에서 직접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노 의원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아 씨의 상태가 얼마나 좋지 않으셨는지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것을 차마 모른 척할 수는 없습니다. 준혁은 두 손으로 노 의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갖춘 것이 셋이었습니다. 부고문 베껴 쓴 문서, 의원의 진료 기록첩, 그리고 보기에 직접 나서서 사실을 고하는 것. 이것으로 가문 어른들 앞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뜻밖의 사람이 준혁을 찾아왔습니다. 안채 안압복이었습니다. 이 씨 부인의 눈치를 보며 사실을 고하기를 거부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복이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준혁 앞에 섰습니다. 도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준혁이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말해보게. 보기가 손을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이 아씨를 찾아오신 것을 알고 나서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제가 직접 봤습니다. 임신하신 아씨가 대문 밖으로 끌려나가시는 것을, 아씨가 대문을 두드리며 우시는 것을 준혁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가문 어른들 앞에서도 그 말을 해줄 수 있겠나? 보기가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평생 가슴에 묻고 살 수는 없습니다.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서 2가지에 증인 하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진 것은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사흘째 날이 내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홀로 서재에 앉았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내일 어머니에게 답을 줘야 했습니다. 포기하거나 아니면 가문 전체와 맞서거나.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3년 전 소월이 대문 앞에서 울부짖었을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어디로 갔을까요? 얼마나 추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준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생각에 이어 두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준이가 손을 뻗던 것이, 지희가 품에 기대던 것이, 그 작은 온기들이, 그리고 박 노인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정이란 것은 피보다 먼저 쌓이는 법이요. 준혁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말의 뜻을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피로 맺은 가문의 인연보다 3년 동안 소월이 아이들과 쌓아온 정이 더 진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 소월과 쌓아온 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가문이 아무리 막아서도, 어머니가 아무리 위협해도.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일 어머니에게 줄 답이 정해졌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신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가문 어른들을 모두 모은 자리에서 문서와 증인을 내놓고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이기든 지든 숨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창밖 처마 위에서 두루미 울음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준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올 것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이 본가 대청으로 들어섰을 때 이미 이 대감이 와 있었습니다. 이 씨 부인과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대감 어른, 저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말하기 전에 내 말을 먼저 들어라. 어젯밤 상부에 소지를 올렸네. 준혁 현령이 순무 중 직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내용으로. 준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소지를 올리셨습니까? 그렇네. 자네가 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소지를 거둘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네. 준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미 소지가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답을 듣기도 전에 먼저 손을 쓴 것이었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월 부인과 아이들을 이 집으로 데려오겠습니다. 이 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관직은 없는 것으로 알게. 예. 이 씨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준혁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정령 가문을 버리겠다는 것이냐? 준혁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문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 가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씨 부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굳어졌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라. 대신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마라.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대청을 나섰습니다. 관하로 돌아온 준혁에게 상관의 정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시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상관 앞에 섰습니다. 상관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이현령, 이씨 가문 이 대감께서 소지를 올리셨네. 순무 중 닷새간의 행적이 불분명하다는 내용일세. 해명할 수 있겠나?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닷새는 순무 중 만난 백성을 돌보느라 지체된 것입니다. 상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이 대감의 가문이 얼마나 큰지는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네. 내가 자네 편을 들고 싶어도 버티기 어렵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안에 결론이 날 것이네. 마음의 준비를 하게. 준혁이 상관의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관직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 지켜온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서방이 준혁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몹시 어두웠습니다. 도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시오. 마님께서 오늘 보기를 내쫓으셨습니다. 준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보기를요? 예. 누군가 마님께 보기가 도련님을 돕기로 했다는 것을 고해 바쳤습니다. 마님께서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 하셨습니다.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증인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보기가 오랫동안 살아온 집에서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돕겠다고 나선 것 때문에 준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보기가 지금 어디 있소? 갈 곳이 없어 대문 앞에 있다 들었습니다.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둘러 본가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 보기가 보따리 하나를 안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도련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준혁이 보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기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내가 미안하오. 그대 때문에 일이 되었으니. 보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진작 나섰어야 했습니다. 3년 전 그날 아씨가 대문 밖으로 끌려나가시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이 내내 가슴에 걸렸습니다.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갈 곳이 있소? 보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내가 아는 곳으로 가시오. 소월 부인이 계신 곳이오. 거기서 지내도록 하시오. 보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보기를 소월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소월은 보기를 보더니 두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래된 인연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함께 살던 시절의 기억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이틀 후 관직 박탈 통보가 왔습니다. 이씨 가문의 소지가 받아들여진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통보를 조용히 받아들었습니다. 관인을 상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관할을 나서는 길 아전들이 멀찌감치 서서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안타까운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그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관아문을 나섰습니다. 거리로 나서자 봄볕이 쏟아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관직도 없고 가문도 등진 상태였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베껴 쓴 부고문과 노의원의 진료 기록첩,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발걸음은 소월이 있는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소월이 머무는 곳에서 준혁은 혼자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소월이 아이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준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관직을 잃었습니다. 가문에서도 등을 돌렸습니다. 증인 보기는 쫓겨났고 가문 어른들은 여전히 막강했습니다. 손에 쥔 것이라고는 문서 2장뿐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문 어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소월과 아이들에게 떳떳한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을까요?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처음부터 더 강하게 맞섰어야 했습니다. 소월이 시집살이를 할 때 더 단단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순무를 떠나기 전 소월이 하려다 멈춘 말을 끝까지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 말이 임신 소식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때 들었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아니, 달라졌을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소월이 혼자 그 추운 겨울을 버티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아이들이 잠든 모양이었습니다. 자장가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소월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준혁의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월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관직을 잃으셨습니까?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소월이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때문입니다. 아니요.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요. 소월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바랜 옷자락 한 조각이었습니다. 준혁이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옷감이었습니다. 서방님이 처음 순무를 떠나시던 날 입으셨던 옷에서 뜯어낸 것입니다. 소월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끌려 나오던 날 이것만 품에 넣었습니다. 서방님이 돌아오시면 언젠가 보여드리려고 이것을 붙들고 3년을 버텼습니다.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소월이 그 낡은 옷자락 하나를 품에 안고 겨울을 버텼을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낳던 날에도 나무단을 지다 쓰러지던 날에도 내가 너무 늦었소. 소월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셨으니까요. 준혁은 소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의 손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소월이 방으로 들어가고 준혁은 혼자 남았습니다. 마당 한편에 두루미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알아차렸습니다. 두루미는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왼쪽 날개 아래 오래된 흉터가 달빛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준혁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너도 소월 부인 덕에 살아난 것이구나. 두루미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3년 동안 죽은 것처럼 살다가 부인 덕에 다시 살아난 것이니. 두루미가 조용히 날갯짓을 했습니다. 날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박 노인의 말이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정이란 것은 피보다 먼저 쌓이는 법이요. 답은 늘 처음 시작한 자리에 있는 법입니다. 처음 시작한 자리. 준혁은 그 말을 천천히 되씹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자리가 어디였을까요? 소월을 처음 만난 저작거리였을까요? 아니면 혼례를 올리던 날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자리는 더 근본적인 곳이었습니다. 소월과 자신이 마음을 나눈 그 자리. 가문도 신분도 관직도 아무 상관없이 그저 한 사람으로서 마주보던 그 자리. 그곳으로 돌아가면 되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준혁은 눈을 떴습니다. 두루미가 그제야 날갯짓을 크게 한 번 하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달빛을 가르며 멀어지는 하얀 형체를 준혁은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준혁이 소월을 불렀습니다. 보기와 김서방도 함께였습니다. 네 사람이 좁은 방 안에 둘러앉았습니다. 잠든 아이들 옆이었습니다. 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있소. 들어주시오. 모두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문 어른들을 직접 설득하는 것은 이미 막혔소. 하지만 아직 방법이 하나 남아있소. 어떤 방법입니까? 보기가 물었습니다. 가문 안에서 해결하려 하면 어머니와 이 대감이 막을 것이오. 하지만 그 바깥에서 진실을 밝히면 막을 수 없소. 소월이 눈빛을 들었습니다. 바깥이라 함은 이씨 가문이 아무리 크다 해도 관아 위에 있을 수는 없소. 한성부에 고할 것이오. 임신한 아내를 강제로 내쫓고 거짓 부고를 꾸민 것은 가문 안의 일이 아니오. 엄연히 죄를 물을 수 있는 일이오.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김서방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 이 대감의 힘이 한성부에도 미치지 않겠습니까? 미칠 것이오. 하지만 문서가 있소. 베껴 쓴 부고문과 날짜가 다른 진료 기록처. 그리고 보기가 직접 본 것을 고해줄 수 있소. 증거가 갖추어지면 한성부도 함부로 덮을 수 없소. 소월이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이 일이 크게 번지면 어머님이 크게 곤란해지실 것입니다. 준혁이 소월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있소.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준혁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떴습니다. 부인이 겪은 3년을 생각하면 이것도 적은 것이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어머니를 벌하는 것이 아니오. 진실을 밝히는 것이오. 그리고 부인과 아이들이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오. 소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방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계획을 세운 후 준혁은 노 의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노 의원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진료 기록첩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한성부에 직접 나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노 의원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씨 가문이 작은 가문이 아닌데 노인네 하나가 나선다고 되겠습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함께 나설 것이고 보기도 함께 나설 것입니다. 노 의원이 준혁의 눈빛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날 아씨의 상태를 직접 보았습니다. 임신 중에 그리 야위어 오신 것이 마음에 걸렸는데 그 까닭이 있었던 것이군요. 준혁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노 의원이 손을 저었습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준혁은 노 의원의 방을 나섰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갖추어졌습니다. 문서 2장, 노 의원, 보기, 그리고 자신. 내일 한성부로 향할 것이었습니다. 한성부에 소지를 올린 것은 그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이 직접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강제로 내쫓고 거짓 부고를 꾸며 남편을 속인 일, 베껴 쓴 부고문과 노 의원의 진료 기록첩을 함께 첨부했습니다. 한성부의 당직 관리가 문서를 받아들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두 문서의 날짜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이 두 문서의 날짜 차이가 크군요. 임신 확인 날짜와 부고 날짜 사이에 보름이 넘게 비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신한 상태로 내쫓기고 나서 보름이 지나서야 부고를 꾸민 것입니다. 관리가 문서를 내려놓고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씨 가문 일입니까? 예. 관리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씨 가문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저는 전 홍주 현령 준혁입니다. 이 일의 당사자이며
직접 소지를 올리는 것입니다. 관리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한성부의 소지가 올라갔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 대감에게도 그날 안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감이 준혁을 불렀습니다. 준혁이 이 대감 앞에 섰습니다. 자네가 한성부의 소지를 올린 것이 사실인가? 예, 대감 어른. 이 대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사람아, 가문 망신도 모자라서 나란 일에까지 끌어들이는 것인가? 당장 거두게.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취하할 수 없습니다. 취하하지 않으면 자네는 끝이야. 관직도 없고 가문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려는 것인가? 준혁이 이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월 부인은 3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살아갔습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대감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을 준혁을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고 보겠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성부에서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을 확인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 씨 부인도 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씨 가문이 한성부에 불려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씨 부인이 준혁을 불렀습니다. 준혁이 대청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당당하고 차가웠던 어머니의 얼굴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만들 것이냐? 준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이냐? 소월 부인이 억울하게 당한 3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3년이 세상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인과 아이들이 떳떳하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씨 부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기다렸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씨 부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것을 보고 가슴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우는 것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한성부에서 어찌하면 되겠느냐? 나직한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은 그 말의 뜻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사실을 인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고하시면 됩니다. 이 씨 부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성부에서 관련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가 마련된 날이었습니다. 준혁, 소월, 이 씨 부인, 이 대감, 노 의원, 보기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성부 판윤이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윤이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베껴 쓴 부고문과 노 의원의 진료 기록첩을 번갈아 살폈습니다. 그리고 보기를 불렀습니다. 내가 그날 직접 보았다 하였느냐? 보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소인이 직접 보았습니다. 아씨께서 임신 중이신 상태로 대문 밖으로 끌려나가시는 것을, 대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우시는 것을, 판윤이 노 의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기록첩이 그대가 직접 쓴 것이오? 예. 소인이 직접 맥을 짚고 기록한 것입니다. 쌍둥이를 임신하신 상태였습니다. 판윤이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께서 며느리를 내보내신 것이 사실입니까? 이 씨 부인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대감이 인상을 쓰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 부인은 더 이상 이 대감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거짓 부고를 꾸민 것도 사실입니까? 또 한 번의 침묵이었습니다. 이 씨 부인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사실입니다. 판윤이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소월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월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판윤이 물었습니다. 이 여인이 준혁의 아내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들이 준혁의 자식입니까?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자식입니다. 판윤이 이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감께서 올리신 소지은 이 자리에서 취하하도록 하시오. 이 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판윤의 눈빛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한성부를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소월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준이가 소월의 손을 잡고 지희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이 지희의 작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봄볕이 따뜻했습니다. 이씨 부인이 가마에 오르기 전 준혁을 불렀습니다. 준혁아. 준혁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던 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저 아이들 내 앞에 데려오너라. 준혁이 준이와 지희를 이씨 부인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씨 부인이 두 아이 앞에 무릎을 낮추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 단단하던 어른이 아이들 앞에서 몸을 낮춘 것이었습니다. 준이야, 지희야. 준이가 낯선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지희는 준혁 뒤로 살짝 숨었습니다. 이씨 부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끝을 건드렸습니다. 이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월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이 소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월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씨 부인이 일어서며 소월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딱 3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3글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월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씨 부인이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가 멀어졌습니다. 준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끝나고 있었습니다. 한성부를 나선 날로부터 열흘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소월과 아이들을 데리고 한양 인근 조용한 마을에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기와집은 아니었습니다. 초가였습니다. 마당이 좁고 방이 둘뿐인 작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마당 한편에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고 감나무에는 연초록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짐을 들여놓는 동안 준이가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지희는 감나무 아래 쪼그리고 앉아 땅바닥을 손으로 두드렸습니다. 소월이 방안을 쓸고 닦으며 살림을 정리했습니다. 준혁은 잠시 마당 어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풍경이 준혁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이가 준혁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살아? 준혁이 준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그렇다. 여기서 살 것이다. 지희도? 지희도 어머니도 모두 다. 준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좁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월이 방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준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월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작거리 좌판 뒤에서 처음 보았던 그 미소였습니다. 준혁은 그 미소를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대신 빙그레 웃었습니다. 새 집에 자리를 잡은 다음 날 준혁은 혼자 길을 나섰습니다. 향하는 곳은 한양 북촌 어귀 3년 동안 찾아가던 곳이었습니다. 소월의 묘였습니다. 야트막한 언덕 위에 올라가니 작은 봉분이 보였습니다. 비석에는 여전히 유인 최씨 소월지령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준혁은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년 동안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말을 건넸는지 몰랐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이제 이 자리는 비워도 될 것 같소? 바람이 불었습니다. 언덕 위 풀들이 흔들렸습니다. 부인은 살아있소. 아이들과 함께 집에 있소. 이 비석은 이제 잘못된 것이오. 준혁이 비석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조만간 이 자리를 정리하겠소. 부인이 묻혀있지 않은 묘인이 언덕 아래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3년 동안 매달 이 자리를 찾아오던 그 발걸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발걸음들이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월을 잊지 않았기에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석에 마지막으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집 앞에 가마 하나가 멈추었습니다. 이씨 부인이었습니다. 손에는 큰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씨 부인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당에서 놀던 준이가 이씨 부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인은 감나무 아래 앉아 있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이야, 지희야. 이씨 부인이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준이가 쪼르르 달려왔습니다. 지인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이씨 부인이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옷가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손수 지은 것이었습니다. 바느질이 촘촘했습니다. 할미가 만들어 왔다. 준이가 옷을 집어들고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지희가 이씨 부인의 손끝을 가만히 건드렸습니다. 이씨 부인이 지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손을 내밀어 지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희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할머니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소월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씨 부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씨 부인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느냐? 소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머님. 두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은 마당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준이가 새 옷을 들고 준혁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봐봐. 준혁이 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예쁘구나. 준이가 다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또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저녁 5 식구가 함께 밥상을 받았습니다. 이씨 부인과 소월, 준혁, 준이, 지희. 작은 방 안이 꽉 찼습니다. 소월이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이씨 부인이 국 한 술을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간이 맞구나. 소월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씨 부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이의 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은 그 손짓이었습니다. 준이가 반찬을 받아 먹으며 흥얼거렸습니다. 지희는 밥을 한 술씩 천천히 먹었습니다. 준혁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수저를 들었습니다. 밥이 어떤 맛인지 오랜만에 알 것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맛이었습니다. 3년 동안 잊고 살았던 맛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이 이른 새벽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습관처럼 몸이 움직였습니다. 사당으로 향하던 그 새벽의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사당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냉기가 서늘했습니다. 감나무 아래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아침 사당에서
위패를 바라보았습니다. 향을 꽂고 이마를 조아리며 죽은 아내를 그리워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이제는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위패 앞이 아니라 살아있는 가족 곁에서 아침을 맞이할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이가 뒤척이는 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아이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잠결에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소월이 달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소월이 준이를 안고 등을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지희는 옆에서 눈을 비비며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들어가 지희를 안았습니다. 괜찮다. 아버지 여기 있다. 지희가 준혁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소월이 준이를 달래며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것이 준혁이 3년 동안 꿈에서도 그리워하던 풍경이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고을 어귀에 박 노인이 와 있었습니다. 한양에 볼 일이 있어 올라왔다가 준혁의 소식을 들었다 했습니다. 준혁이 마중을 나갔습니다. 박 노인은 준혁의 얼굴을 보더니 천천히 웃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달라졌군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장 덕분입니다.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이란 것은 피보다 먼저 쌓이는 법이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가장 어두운 밤에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박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준혁이 마당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서 소월이 아이들과 앉아 있었습니다. 준이가 땅에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희가 그 옆에서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소월이 두 아이를 번갈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알 것 같습니다.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소월 부인이 3년 동안 아이들과 쌓아온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핏줄이 아니어도 가문이 아니어도 매일 함께 먹고 자고 웃고 울며 쌓아온 정이 그 어떤 것보다 먼저이고 깊다는 것을. 박 노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 현령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사당에서 매일 아침 위패 앞에 앉은 것, 그것도 정이었습니다. 죽었다 믿으면서도 잊지 못한 그 마음이 결국 부인을 다시 찾게 한 것이지요. 준혁은 한참을 말없이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월이 고개를 들어 준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월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혁이 손을 들어 화답했습니다. 박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 노인이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준혁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장 감사합니다. 박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한번 돌아보더니 빙그레 웃고는 돌아섰습니다. 준혁은 그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준혁과 소월은 마당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감나무 잎이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소월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준혁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은으로 만든 비녀 한 조각이었습니다. 반쪽이었습니다. 소월이 그것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소월이 고개를 들어 머리를 더듬었습니다. 홀레날부터 간직해온 나머지 반쪽이 머리에 꽂혀 있었습니다. 아직 가지고 계셨습니까?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품에서 내놓지 않았소. 소월이 머리에서 비녀를 뽑았습니다. 준혁이 자신의 반쪽을 내밀었습니다. 소월이 두 조각을 맞추었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반쪽짜리 둘이 합쳐져
온전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소월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준혁이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홀레날 했던 말 기억하오? 소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하게 해주겠소? 그 말을 했소. 기억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 지키겠소. 소월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준혁이 소월을 꼭 안았습니다. 소월이 준혁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감나무 잎이 바람에 사각거렸습니다. 멀리서 두루미 울음소리가 한 번 들렸습니다. 낮고 긴 울음이었습니다. 마치 긴 이야기의 끝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여름이 왔습니다. 준혁은 관직 없이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날마다 아이들과 마당에서 놀았습니다. 소월과 함께 장을 보러 저작거리를 걸었습니다. 준혁이 아이들을 데리고 처음 만난 저작거리 앞을 지날 때면 소월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준혁도 함께 멈추었습니다. 생각나오? 소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수떡을 팔던 자리입니다. 그렇소. 내가 매일 찾아갔던 자리요. 소월이 웃었습니다. 눈치가 없으셔서 한 달이나 걸리셨습니다. 준혁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래간만에 나오는 큰 웃음이었습니다. 준이가 아버지 웃음소리에 따라 웃었습니다. 지희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이 돌아보았습니다. 네 사람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덩달아 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감이 빨갛게 익었습니다. 이씨 부인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아이들을 위한 무언가를 손수 만들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소월도 이씨 부인도 서로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달이 거듭될수록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이씨 부인이 부엌에서 소월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소월이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이씨 부인이 말없이 반죽을 반죽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동안 말없이 나란히 일했습니다. 이씨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솜씨가 좋구나. 소월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이씨 부인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리하자.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안에 용서와 화해와 새로운 시작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전 굽는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 댓돌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었습니다. 거창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저 밤 냄새와 아이들 웃음소리와 나란히 앉은 두 여인의 뒷모습, 그것이 전부였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마당에 모여 앉았습니다. 이씨 부인도 함께였습니다. 준혁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준이야, 지희야, 너희에게 줄 것이 있다. 두 아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준혁이 품속에서 온전해진 비녀를 꺼냈습니다. 두 조각이 합쳐진 은비녀였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홀레날부터 간직해온 것이다. 언젠가 너희가 크면 물려줄 것이다. 준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나 볼게. 준혁이 준이의 손에 비녀를 쥐어주었습니다. 준이가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달빛이 은비녀 위에 내려앉아 반짝였습니다. 소월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준혁이 소월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씨 부인이 준이와 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아이가 비녀를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아이의 눈매가 준혁을 꼭 빼닮아 있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오래도록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정이란 것은 피보다 먼저 쌓이는 법이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낙엽 하나가 마당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멀리서 두루미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준혁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하얀 형체가 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두 번 날갯짓을 하더니 이윽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두루미를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새다, 새? 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소월이 준이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준혁이 지희를 무릎 위에 앉혔습니다. 가족이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루미가 사라진 하늘에는 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 작은 초가 마당에서 5 식구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긴 겨울이 지났습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을 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댁내에 늘 평안히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야단비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